정의당 비례대표 박원석 의원입니다. 먼저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총리께서는 국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여러 차례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런 만큼 허심탄회한 그런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도에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책을 내셨더라고요. 기억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 책을 보니까는 그 책 대목 중에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 다음 세대의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쓰셨어요. 보편적 무상복지가 시기상조다. 이런 주장을 하시기 위해서 쓰셨습니다만 적어도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는 인식만은 분명하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 그리고 최근까지도 증세 없는 복지를 말씀을 해오셨는데 총리께서 책에 쓰신 소신하고는 달라 보입니다. 지금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서에서 밝히신 바처럼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금은 생각이 바뀌셨습니까? 그 책을 쓸 때 저희 기본적 컨셉은요, 이른바 서구라파에서 덴마크라든가 스웨덴이나 핀란드라든가 이른바 복지국가에서 34%까지 GDP 대비 복지 부분 그 예산이 투입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요즘은 그것이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라든가 프랑스 같은 나라도 GDP 대비 한 27, 8% 정도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복지 지출을 늘리려면은 증세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상황이 우리 경제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경제 활성화를 통한 세수 증대 그리고 세출 구조 개선 그리고 세액 기반 확충이라는 그러한 정책적 수단을 먼저 좀 동원해서 해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증세가 필요하면은 그것도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증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증세 없는 복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저를 포함한 야당에서만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당 내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 김무성 대표께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고 정치인이 그런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새로 선출되신 유승민 원내대표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 다수의 의견도 그렇습니다. 지난 16일 문화일보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의 71.5%가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는 실현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압도적인 국민 여론도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증세 없는 복지라는 불가능한 얘기를 정부가 계속하는 것을 넘어서서 복지 없는 서민 증세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 논란이 됐지만은 담뱃값 인상, 또 연말정산 세액공제, 사실상 국민들한테는 증세입니다. 그런데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높인 게 아니기 때문에 증세가 아니다. 그런 주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정부에서 그런 얘기를 하셔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국민들이 한 가지 더 화가 나는 것은 박근혜 정부에서 복지 공약 다 이행 못하지 않으셨습니까? 일부 공약은 이미 파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지 없는 증세가 일어났기 때문에 국민들 더 화가 나는 겁니다. 증세 없는 복지로 가능하다던 기초연금, 고교 무상교육, 그다음에 4대 중증질환 공약, 대통령이 취임하기도 전에 사실상 공약의 내용이 변질되거나 파기됐습니다. 노인 일자리 참여수당 40만 원 단계적 인상, 그 약속도 2년째 20만 원으로 동결돼 있고 노인 임플란트 공약, 무상보육 공약, 행복주택 공약, 이 공약들이 전부 다 후퇴했습니다. 총리께서는 지난달에 총리직을 지명받으시면서 대통령에게 쓴소리나 직언을 하는 총리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전 지금이야말로 총리께서 대통령께 직언을 하실 때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 지금이라도 증세 없는 복지라는 그런 기조를 전면 폐기하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여론조사에서 보이는 그런 어떤 그 국민들의 의식처럼 저는 일종의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를 위해서라면 증세가 필요하다면 증세를 해야 된다. 이렇게 건의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쉬운 길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세액 기반을 확충한다든가 세출의 구조를 조정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을 정책적 수단을 일단 써보고 그리고 안 될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도 검토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의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세수 결손이 3년 연속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정세 문제를 논한다는 것은 경기 활성화에 찬물을 깨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일단 가능한 한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해서 해보고 그 다음에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해서 그 문제는 나중에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그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서 동원하겠다고 했던 정책적 수단들이 다 한계가 있다는 게 이미 확인이 됐고 국민적 합의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점에 있어서는 여전히 견해가 좁혀지지 않는데요. 잠시 후에 제가 또 부총리께 그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부총리 나와주십시오. 네, 수고하십니다. 얼마 전에 지희식 재무장관 회의 참석하셨었죠? 예. 그때 언론 기사를 보니까 한국의 복지 수준이 이미 고복지가 스타트돼 있다. 새로운 복지를 만들어 따라가자는 것은 미스리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제가 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는데요. 네. 우리나라 복지 수준이 고복지 스타트가 되어 있다는 구체적 근거가 뭡니까? 예, 지금 OECD 국가들은 복지를 시작한 지 오래되게 성숙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복지 초창기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대적으로. 근데 지금 현재 수준만 보면은, 복지 지출 수준을 보면은 OECD 한 절반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복지를 더 늘려야 되지 않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지금 재정 전망을 해보면은 2040년쯤 되면은 우리나라 GDP 대비 복지 지출 수준이 OECD 수준을 능가한다는 이런 추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OECD 수준을 능가하는 거죠. 2040년의 OECD 수준이 아니고.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OECD 평균 복지 증가율이 연간 6%인데 네. 우리는 12%다. 네. 복지를 늦게 시작했다 보니 지출이 적은 거지 시간이 지나면 OECD 수준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다시 말하면 현재 복지 지출 구조대로 시간만 지나면 예. 복지 수준이 높아진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과연 그런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부총리께서 아시다시피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이 10.4%입니다. OECD 28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28위로 꼴찌입니다. OECD 평균이 지금 21.6%인데요. 네, 절반밖에 안 됩니다. 예. 지적을 하면 지난번 답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비교는 각국이 처한 경제사회적 여건의 차이를 감안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그렇게 답변하실 겁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경제사회적 그 여건의 차이를 감안한 비교치는 과연 달라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 국제 비교 지수라는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혹시 이 자료 보셨어요? 네, 인구 구조, 또 거시경제 구조, 고용률, 실업률과 같은 각국의 경제사회적 여건의 차이를 감안한 상태에서 복지 지출 수준을 국제 비교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100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하의 지수가 나올 경우에 해당 국가의 사회복지 지출 수준이 다른 OECD 회원국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지수가 얼마 나왔냐? 65.5가 나왔습니다. 국가별 경제사회적 여건의 차이를 감안한 상태에서 보더라도 분석 대상 OECD 30개국 회원들 중에서 사회복지 지출 국제비교 지수가 꼴찌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는 전형적인 저복지 국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총리께서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우리가 고복지가 스타트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 저것은 다양한 분석 기법이 있겠습니다만은 한 특정 시점에서 잘라서 이렇게 보면은 저런 분석 결과가 나옵니다만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논거는 지금 OECD 국가의 아까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평균 공공사회복지 지출 증가율이 6%입니다.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우리 한국이 12.6%입니다. 배 이상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추월하는 데는 불과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만은 한 앞으로 15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추월이 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스타트되어 있는 복지 수준도 잠시만요. 15년 시간이 지나면은 추월한다는 네. 장기 추계 전망치에 대한 네. OECD 평균을 추월한다는 예. 장기 추계 전망치에 대한 구체적인 실증적 예. 근거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한번 제출해 주세요. 예, 저희들이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추계에서 나온 숫자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OECD는 그러면 OECD도 같이 더 늘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만은, OECD는 평균적으로
최근에 그 복지 구조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자, 지금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께서 얘기하시는 자료가 네. 지난해 총리실사나 사회보장위원회가 내놓은 장기재정 추계,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제도를 현재 그대로 유지했을 때 2013년 GDP 대비 9.8%이던 복지지출이 2040년에는 22.6%로 늘어날 거다. 이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사회복지 지출 중에서 일반 재정 분야의 이 GDP 대비, 일반 재정 분야 지출의 GDP 대비 비중은 2013년에 3.5%인데 2040년에 5.1%로 고작 1.6%밖에 안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건 뭐냐? 사회보험 지출이 6.3%에서 17.5%로 증가합니다. 다시 말해서 늘어나는 복지 지출 대부분이 인구 고령화로 인한 자연 증가분입니다. 이것을 두고서 마치 복지 정책의 확장과 일반 재정 지출의 확대로 인한 복지 수준이 높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의 취지 요지는 당연히 그건 복지 제도가 성숙이 되는 데 따른 증가, 부담, 그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인구 구조가 고령화 됨에 따른 그 두 가지 요인이 겹쳐서 당연히 그 부담의 결과는 두 가지 요인을 겹쳐서만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둘 다를 감안한 그런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기초연금이다, 그다음 무상보육이다, 또 여러 가지 복지제도를 이미 장애인 관계다, 스타트를 다 했지 않습니까? 이 가지 수로 보면은 결코 OECD 국가 수준에 비해서 가지 수 자체를 보면 결코 모자라는 복지가 아니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까 부총리께서는 우리는 복지 지출이 계속 늘어나고 OECD는 복지 구조 조정을 하기 때문에 2040년쯤이면 따라잡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복지 지출 구조가 지속된다면 2040년에는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22.6%가 될 거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조차도 그 시점의 국제 비교를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캐나다를 제외하고 가장 낮습니다. 저 자료가 저기 나와 있습니다. 2040년이 되면 그런데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32.3%로 치솟습니다. 일본 다음으로 세계에서 최고령 국가가 됩니다. 고령화율은 OECD에서 두 번째로 높은데 복지 지출은 OECD에서 두 번째로 낮은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런 복지 수준으로 고령화에 제대로 대응을 할 수가 있겠어요? 같은 연구 결과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에 적절하게 정책적 대응을 하려고 한다면 2040년에 우리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36.1%가 돼야 된다고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여력이 되면 36%, 40% 할 수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는 복지 지출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2040년이 되면 네. OECD 평균을 넘어서는 건 물론 OECD 국가들을 따라잡을 거라고 얘기했지만 네. 지금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는 2040년이 돼도 여전히 OECD 30개국 중에 캐나다를 제외한 꼴찌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뭘 근거로 고복지가 스타트가 됐다고 얘기하시냐고요. 그 추계하는 방식이나 분석 기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재 시작되어 있는 국제연구기관에서 나온 보고서예요. 현재 시작되어 있는 복지가 성숙이 되고 거기에 따른 부담 증가, 그리고 고령화에 따른 증가, 이 두 가지를 부총리님, 합치면은 적어도 복지가 됐다. 더 여기서 복지를 늘리자는 건 미스리딩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려면 감이나 어떤 정치적 주장을 가지고 하실 게 아니고 국책연구원에서 나온 저런 보고서 정도는 살펴보고 얘기하셔야 되는 거 저는 이 아닙니까? 분석에 근거해서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양한 분석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는 관점은 지금 현재 복지 지출 증가 속도를 보면은, 왜냐하면 증가 속도가 무려 6%포인트 차이 난다는 것은 이거 따라잡는데 불과 얼마 안 걸려서 따라잡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말씀을 해주실 때 좀 더 신중하게 그 실증적 근거나 데이터나 이런 걸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국민들이 부총리가 그런 말씀을 하시면은 그 언론을 통해서 보면은 그런 줄 알 거 아닙니까? 사실이 저렇게 다른데도. 저도 실증적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예. 재정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 재임 기간 5년 동안에 매년 수십조 원 재정 적자가 발생했고 국가부채가 200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 양상이 더 심각한데요. 2018년까지 매년 적자 규모가 30조 원대로 더 늘어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부채도 추가로 200조 원 넘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작년에는 예산보다 무려 10조 9천억 원 세수가 덜 거쳤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적자 정부, 빚더미 정부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나라 살림이 이렇게 부실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퍼주기 복지 때문입니까?
근본적으로는 세수 부진이고요. 두 그 세수 부진은 왜 왔습니까? 복지 지출 증가도 큰 요인으로. 그 세수 부진은 왜 왔습니까? 경제가 안 살아나서. 단지 그 이유입니까? 제일 큰 원인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벌 부자들에 대한 특혜성 감세 정책으로 세입 기반이 구조적으로 약화됐습니다. 법인세율 인하로요. 2009년에서 13년 5년 동안 줄어든 세수만 해도 37조 2천억 원입니다. 이 중 중소기업의 감세 혜택은 9조 4천억 원, 25%에 불과하고 27조 8천억 원, 75%는 대기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같은 기간에 종부세 감세액 14조 원 발생했습니다. 이런 감세 정책의 영향으로 이 기간 동안의 국세 수입 증가율이 경상 성장률 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면 물러나겠지만 재임 기간 동안에 누적된 빚은 고스란히 차기 정부하고 국민들이 떠안게 됩니다. 나라 살림을 책임지고 계신 주무장관으로서 부총리께서는 이런 상황이 국민들한테 미안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경제를 살려서 세수를 최대한 확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 감면 등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느 정도 살아나면은 이런 부분들은 다소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경제 살리기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지적을 하면 그 기재부에서는 계속 경기 탓을 하시는데요. 경기가 좋아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재부가 스스로 낙관적인 전망하에 작성한 2018년까지의 중기재정 전망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국세 수입은 5.9% 늘어나고 지출은 이보다 훨씬 낮은 4.5% 증가를 예상하고도 결과는 매년 30조 원 적자입니다. 발생하는 부채, 국가부채 200조 원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경기 탓으로 이거 어물쩍 넘길 문제가 아니고 경기 살아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무너진 약화된 세입 기반을 다시 한번 확충할, 보완할 그런 대책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은 안 하시고 경기만 살아나면 다 살아날 것처럼 얘기하시는 거는 여전히 국민들 앞에서 잘못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재정을 운영하는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처럼 경제 회복 속도가 제가 미약한 상황에서 정세를 한다는 것은 그는 재정 정책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타임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나 그 내수 부진, 수요 부진으로 시달리고 있는데 거기서 정세를 하게 되면은 결국 더 그 수요 부족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중장기적으로 정세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검토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타이밍에서는 지금 만약에 정세를 한다 그러면은 특히나 지금 회복세가 미약한 경제 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돼서 부총리 말씀은 악순환이 돼서 더 세수가 줄어들 우리가 많다. 부총리 말씀은 법인세 증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세든 지금 적자가 발생하고 국가부채가 늘어나고 지금 예정처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요. 2060년이 되면 우리 국가부채 규모가 1경 4천억 원이 넘는 걸로 나옵니다. 2060년까지 안 가도 그것은 2034년이 되면 네. 더 이상 재정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게 그 보고서의 결론이에요. 이런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가정을 두고 하기 때문에요. 이런 상황에서 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네.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나라 살림을 이렇게 운영하면 됩니까? 저희도 이게 지금 호미로 막을 거 나중에 가면은 트랙터로도 못 막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도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정 건전성이라 하면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봐야 되지 한 해에는 그때 만약에 지금 세수가 안 들어온다고 세율을 올려서 정세를 한다. 그러면은 경제에 더욱더 찬물을 끼얹게 돼서 중장기적으로는 더욱더 재정 기반을 악화시키는 그런 우려를 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재정 건전성 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정부 여당에서는 이 법인세 인상하면 경기 활성화에 찬물 껴는다 이런 주장을 반복해서 하시는데 그런 논리라면은 지금 가뜩이나 이렇게 민생이 어려운데 서민들 담배값이나 봉급 생활자들의 유리지갑에 세금 올린 거는 내수 활성화에 이건 찬물 정도가 아니고 얼음물 견진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돈은 시퍼렇게 뜨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개인들한테는 부담을 늘리면서 여전히 돈을 잘 벌고 있는 이 재벌 대기업들한테는 법인세 감세 혜택을 계속 주자. 이런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세요?
그 의원님 아시는 대로 법인세 세수는 세율의 소득세는 그 보면은요, 그 고정적인 어떤 그 월급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세율은 민감하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만은 법인세는 세율을 올린다고 법인세가 세수가 더 거쳐지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법인의 영업실적, 법인 실적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인 세율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당장 내년에는 혹시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 법인세 최고 세율을 올리면 법인의 영업 실적이 줄어든다는 주장의 근거는 도대체 뭡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재벌 대기업들의 규모가 훨씬 지금보다 작고 그리고 실적이 지금보다 훨씬 더 안 좋을 때도 법인세 세율이 더 높았어요. 그래도 경제는 성장했습니다. 법인세 세율이 법인의 영업 실적을 좌우하는 변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법인세를 올리면 법인의 영업 실적이 나빠져서 세율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세수가 더 안 들어올 거라고 그렇게 가정하는 그 가정의 근거가 도대체 뭐냐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굉장히 그 수요가 부족하고 투자가 부진해서 지금 굉장히 큰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법인세든 개인에 대한 소득세든 부가세든 세율을 총리 말씀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MB 감세를 통해서 법인세를 내려줬던 5년 동안은 수요도 늘어나고 투자도 늘어나고 고용도 늘었어야 돼요. 근데 전혀 그렇게 안 나타납니다. 현실은. 아니 늘기는 했는데 투자가 늘어난 것도 없고 고용은 제자리 걸음이었고 그 기간 동안에 사내유보금 2배로 올라서 지금 기업들의 재벌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800조가 넘습니다. 현금성 자산만 190조가 넘어요. 결국에는 법인세 깎아줘서 기업들의 근거 채워준 겁니다. 현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부총리는 근거 없는 가정을 가지고서 법인세는 절대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다. 이 얘기를 국민들 앞에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닙니다. 저도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기업 관료 소득 체제를 도입해서 법인이 쌓아놓은 그 사내유보금을 투자나 임금 인상 배당으로 쓰지 않으면은 세금을 지난번에 3%포인트 내려준 최대 그 부분만큼은 세금을 더 낼 수 있도록 보완을 해서 지금 사내유보금들이 기업 경제 전반에 환류될 수 있도록 그런 세제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소득 환류세제 그 찔끔해서 지금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담세 능력이 큰 납세자가 누굽니까? 재벌 대기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세수가 부족한데 꾸준하게 가장 담세 능력이 큰 재벌 대기업은 놔두고 서민들 주머니 털어가지고 구멍난 세수 메꾸겠다고 하니까 지금 세금 폭탄론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 정부에 대한 불신이 형성이 되고 대통령 지지율이 저렇게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가만두고 있지는 않고요. 최저한 세율을 의원님 아시는 대로 17%로 올렸고요. 단계적으로. 그리고 비과세 감면을 축소해서 세부담을 또 늘리고 있는 등 여러 가지 과세 부담을 하기 위한 조치는 꾸준하게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주식양도차익과세, 대주주에 대해서 10%, 20%의 저율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땀 흘려 번 돈에 대해서는 연봉 7천, 8천만 돼도 24%의 세율을 적용하는데 가만히 앉아서 주식 거래로 번 돈에 대해서는 고작 10% 세율로 과세를 하고 있어요.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지난 수년간 야당에서 그렇게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도입이 안 돼 있습니다. 이런 불로소득 방치하고 있으면서 사실상 재벌들에 대한 이 조세 특혜를 주고 있으면서 지금 서민들 호주머니 털어서 구멍난 세수 기반을 메꾸고 있는 것이 이 정부의 정책이란 말입니다. 이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정부로서도 비과세 감면 또 지하경제 양성화 통해서 불로소득 과세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대소득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과세 기반이 갖춰지면은 과세가 가능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과세 기반이 갖춰지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양도 차익 과세에도 대주주를 중심으로 지금 확대를 하고 있는, 단계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꺼번에 또 너무 하게 되면은 또 이 주식 거래나 이 자본시장을 침체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만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이대로 재벌 대기업에 대한 감세 특혜를 그대로 놔두고 우리 서민들 중산층 주머니 짜내는 이런 조세 정책을 계속 쓴다면 우리 박근혜 정부는
우리 서민들의 민생을 파탄낸 정권, 더 나아가서 국가 재정을 파탄낸 그런 정권으로 저는 역사에 기록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정부 정책의 기조를 전면적으로 수정하고 우리 야당에서 하는 얘기, 또 국민들이 하는 얘기 이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경제가 투자가 일어나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돼야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